서울의 이면 중에 너무 어려운 질문.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붙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유튜브 TV 러셀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또 서울에서 원룸이나 투룸, 그리고 오피스텔 지금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탈서울 지망생입니다를 쓴 김미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청년 주거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수입니다. 주거 교육이나 상담 진행하면서 청년분들 겪는 권리 침해나 이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들 현안 대응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1인 가구의 삶을 담고 있는 채널 자취남을 운영하고 있는 정성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MBC 사내벤처 딩딩대학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지식교양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로드맨이라는 콘텐츠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기획 보도를 했었는데 2020년에 MBC 뉴스 로드맨 일방통행 서울민국이라는 10부작 코너 뉴스를 기획한 기획 PD 남형석입니다. 왔어? 잘 지냈냐? 벌써 시켰네? 맥주만. 형은 잘 지냈어? 나는 뭐 맨날 똑같지. 안주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어? 육뼈 닭발? 그럼 그걸로 시켜. 그래. 커피 왜 이렇게 많나? 짠할까?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바쁘네. 미안하다. 잠깐만. 아니야. 천천히 해, 천천히. 미안하다. 회사 일이라서. 요새 뭐하고 지내? 나야 뭐 집에서 취업 준비? 집? 익산에서? 일단은. 근데 서울로 올라와야 할까봐. 뭐야? 갑자기? 아니, 이래저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란 말도 있잖아. 뭔 소리야? 그러니까 회사도 많아서 일자리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교통도 좋고 안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 내 로망이 회사 끝나고 한강 가서 맥주 한 캔 하는 거였거든. 어때? 형은 서울 살잖아. 그런가? 시민단체들은 청년 주거 빈곤층을 위해 보증금 지원과 주거급여 지급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JTBC 강버드입니다. 주거 빈곤 문제에 대한 살아보면 기획 알아. 보도 전해드립니다. 지옥고 청년들이 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20, 30대 청년 10가구 중 3가구가 주거 빈곤 상공세대가 점차 서울의 현상이 꾀하는 전국의 1인 청년 가구 중 이렇게 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사는 비중은 전체 22.6%. 트랙 기호는 30대의 경우 주택 가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20, 30대 청년 실업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특히 최근 20, 30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빈집만 들어가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과 대한민국의 다른 이름이 되어가고 있는 서울공화국, 이대로 가는 게 맞을까요? 점점 커지고 있는 서울은 과연 행복할까요?
다른 지역도 뭘까요? 인구수 기준으로 상위 30곳 도시 중에 10년 사이 순위가 오른 도시는 총 10곳인데요. 그중 9곳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네, 일단 서울공화국의 정의라는 것은 서울 밖에 없는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사라지는 공화국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서운 미래를 빗대고 있는 거죠. 서울공화국이 생기게 된 배경은 이 낙수 효과의 실패라고 간단히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못 살았을 때는 다른 나라 도시들처럼 이렇게 천천히 기반을 닦으면서 성장할 그런 기반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했으니까 모든 나라의 역량을 다 서울로 집중시켜서 서울이라는 한 도시를 결국에 경쟁력 있게 키우는 게 우리의 목표였고, 근데 그게 달성이 됐잖아요. 서울이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은 콩고물을 지방으로 점점 나누어져서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야 됐는데 그게 실패를 한 거죠. 그 낙수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서울이란 도시가 더 경쟁력이 생기고 지방에 있는 경쟁력마저 뺏어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 게 또 서울공화국이 된 근본적인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공화국의 내부에 여러 문제가 터지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컨대 서울이라는 재원은 한정이 돼 있어요. 영토도 한정이 돼 있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인프라들도 제한적인데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몰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기존에 가진 자들이 있고 그 다음 가지려는 자들이 오게 돼요. 근데 거기서 종속관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면 내부에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끼리 그나마 있는 작은 거를 가지려는 아주 처절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저는 탈서울이라는 단어를 2019년에 제가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970년대부터 탈서울이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서도 탈서울한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기고해가지고 그때부터 신문에 탈서울에 대한 기사도 나왔고 꾸준히 탈서울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다는 거를 책을 쓰는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탈서울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랑 어떻게 다른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 지금이랑 너무나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상할 대로 상한 문제구나. 정말 상한 요구르트처럼 냉장고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이걸 실제 이거 치우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구나, 이런 그 서울의 과도한 밀집 현상을 요구르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사회가 곪아가는 거죠. 아까 뭐 서울공화국이 70년, 50년, 70년대부터 있었다, 80년대부터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문제가 청년에게 집중되기 시작한 거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공화국이라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 서울공화국의 피해를 서울공화국의 수혜를 받으려고 왔던 모든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입게 되면서 그게 굉장히 수면 위로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미래 세대이고 우리 사회가 키워내야 되고 지켜내야 되는 존재들인데 오히려 그 사회 청년들이 스스로 커가는 과정마저 이런 서울공화국이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청년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조금씩 자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면 위로 그 문제가 떠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인식 차원인데 저는 청년의 삶은 어렵다. 청년 때는 고생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인식도 굉장히 구시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힘들다고 말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원래 청년 때는 힘들어. 나도 힘들었어. 라고 보통 어른들이 생각을 하는데 어른들 때도 당연히 힘들었죠. 더 힘들었겠죠. 하지만 청년이 힘들어도 되는 이유는 뭔가요? 미래의 가능성과 교환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청년이 고통을 참습니다. 예. 근데 그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뺏은 건 누구예요? 실제 이제 20대에 접어들면서 서울에서 살게 됐을 때 아무리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어도 내가 여기서 버티고 이겨내야지 사회 구조가 문제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과거랑 다른 점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청년 때 잠깐 이렇게 살면 그 다음부터 주거 사다리를 통해서 자가를 마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성장, 고도 성장 시기를 거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잠깐의 고생이야라고 생각하고 버틸 수가 있었는데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청년들이 만약에 그런 의식을 갖지 않고 이 경쟁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서울의 미래 모습은 지금 몇 년간 청년들이 겪었던 우울한 서울보다 훨씬 더 크게 우울하고 크게 부익부 빈익빈도 훨씬 더 가속화되고 기회는 더 없어지는 그런 서울이 되겠죠. 그것은 경제 논리 어쩔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거 문제도 그렇죠. 이것을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을 안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을 해도 나만 어떻게 잘 탈출하면 돼 라고 생각해 버리는 순간에 이 주거비는 계속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집이 하나 생겼어. 그러면 그 선택한 집이 생길수록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집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뭐 당연한 이치죠. 주거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이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쟁이라는 게 당연하다는 말의 전제는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서로 승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진 사람도 재기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저 방 좀 보러 왔는데요. 얼마 정도 생각했어요? 제가 여기 주변 시세를 잘 몰라서 학생들은 보통 얼마 정도에 사나요? 뭐 가격이랑 평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혹시 원룸? 네, 원룸이요. 뭐 보통 60에서 70 정도 가장 많고 이건 신축. 그저 50 정도에 살긴 사는데 이건 신축은 아니야. 뭐 보증금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기본 1,000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1,000이요? 네. 제가 지금 여윳돈이 7, 800밖에 없는데 혹시 그 금액으로는 안 될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월세가 높아지는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일단 1,000으로 좀 봐주시겠어요? 그래. 자, 가시죠. 사실 청년들 중에 학업 때문에 독립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일자리 때문에 독립을 하게 되는 경우에 사실 가족에게 지원을 받아야지 독립을 할 수 있고 혹은 자기가 버는 그 노동소득 수준에 맞춰서 집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집값이 너무 높아져 있다 보니까 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하기도 너무 어렵고 월세도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 보통 이제 소득 수준이 200 정도인 건데 200에 얼마 이 정도인 건데 월세가 5, 60 해버리면 자기가 생활로 할 수 있고 저축할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사실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딱 서울에 보면 정말 다양한 주거 형태들이 있어요. 뭐 반지하, 그리고 뭐 원룸, 투룸, 뭐 오피스텔, 옥탑 다양하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돈을 내면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그마한 4평에서 5평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하죠. 학생, 지금 집에 있어? 여기 방 보러 왔는데 비밀번호 좀 문자로 보내줘. 자, 여긴 얼마 정도 하나요? 1,000에 80인데 관리비는 별도로 11만 원. 이 정도면 괜찮죠? 여기는
신축이고 주변에 편의점, 마트 이런 게 있어서 살기가 아주 엄청 편해. 여기보다 좀 더 저렴한 곳이 있을까요? 몇 군데가 있긴 한데 여기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요. 사평에서 산다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과연 이게 만족스러운 삶일까? 만족스러운 주거 형태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으로 약국도 있고 약국도 있어요? 또 식당도 있고 아주 이거 저 편하고 좋을 거예요 아마. 아까 봤죠? 이 주변에 식당, 편의점, 약국 뭐 이런 거 다 있는 거. 네. 그래. 자, 내려갑시다. 그런데도 청년들은 반지하로 들어갑니다. 왜? 10만 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어차피 집에서는 잠만 자니까. 딱 그런 이제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반지하에 사는 청년들도 많이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반지하는 싫다. 그럼 이제 또 청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 정말 구옥, 한 70년대 지어진 빨간 벽돌로 지어진 집들 있죠. 그런 집에서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때 제가 살던 방이 내부는 좀 리모델링해서 살기 괜찮았는데 이제 건물 자체가 한 30년 된 붉은 벽돌 빌라였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누추했던 거죠. 그때 이제 남자친구를 집에 한번 초대해서 밥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초대를 했는데 지하철역까지 남자친구가 이제 와서 같이 집까지 걸어가는데 거기에 굉장히 가파른 오르막이 펼쳐지거든요. 한 15분 정도. 근데 이제 적당히 가면은 나와야 되는데 집이 너무 안 나오고 너무 멀고 근데 남자친구한테 또 이런 환경을 또 보여주는 것이 참 마음 아프고 해가지고 그때 그 복잡 미묘한 생각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들어갔을 때 정말 침대 하나에 책상 하나. 내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두 가지 행위밖에 없어요. 앉는 행위와 누운 행위, 끝. 내가 퇴근하고 왔을 때 뭔가 활동적인 생산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거는 누워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계속 갇혀지는 거죠. 청년 부부 가구나 청년 동거 가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청년 1인 가구는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제 인구 집단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 더 가난한 사람들의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게 바로 임대죠. 임대에는 월세랑 전세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럼 왜 매매는 없냐? 답은 하나죠. 비싸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뭐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실질적으로 내가 서울에 집을 사서 내가 내 집에 살 수 있는 거는 극히 드물죠. 제 소득이 30대 여성 평균 노동자 임금 수랑 일치했어요. 보통 이렇게 부동산 대세 상승기를 거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집을 제대로 서울에서 구할 수 없구나라고 자책하기 마련인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부산으로 탈서울 하신 30대 초반의 청년분이셨는데 그분도 사실 정말 인터뷰 중에서 정말 인상적인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서울에서 이제 더 이상 내 삶이 나아질 거란 기대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탈서울의 계기라고 하셨거든요. 그 기대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자기가 소득이 낮아서 이런 게 아니고 소득이 높은 개발자형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자기가 소득이 높아도 여기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없는 게 청년 세대의 공통적인 의식이었어요. 당장 소득이 높아도 자산 형성이 안 되는 게 지금 청년 세대의 정말 그 고통이고 그 개발자 형도 자기가 당장 뭐 소득은
그 사서직 계약직 공무원보다 높을 수 있지만 당장 그 방에서 빨래 넣을 공간을 고민해야 될 정도로 집을 옮겨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소득이었던 거죠. 청년들이 이 월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라는 제도를 많이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이자가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을 한 달에 20만 원대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 사장님, 죄송한데 좀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하고 와도 될까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 지금 집 보러 왔어요. 좀 어때? 반지하나 언덕이 집들은 좀 그렇고 그렇다고 월세가 저렴한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별로라서 월세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근처에 괜찮은 전세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구하면 어떨까요? 전세가 얼만데? 1억 2천 정도? 우리가 다 마련하기 힘들어서 대출 뭐 있는지 알아봐봐. 대출? 집 볼 때 근저당 잡혀 있는지도 잘 보고. 근저당 알지? 근저당? 그게 뭐야? 융자인데 융자 한번 확인해봐. 근저당 몰라? 융자. 집 구하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어제도 뉴스 보니까 전세 사기랑 깡통 전세 그것도 많다더라. 너도 잘 알아보고 집 구해. 알았어요. 일단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미안하고 고마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올라갑시다. 네.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전세 사기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지난 7월부터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해왔는데요. 경찰이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며 꾸린 전담 수사팀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가 지난 2달 동안 추진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적발된 범죄는 총 163건, 피해 금액은 약 2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허그라고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확인하고 있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 금액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금액이 작년 한 해 동안 5,800억에 달하고 누적된 돈들만 해도 2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그 피해나 이제 접수 규모가 커져서 이미 상반기 동안에 3,4천억이 넘었다고 해요. 아마 사상 최대 수치가 아닐까 하는데 그렇게 피해를 접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3명 중 2명이 청년층입니다. 사실 전세 사기 치거나 이제 보증금 떼먹는 집들의 보증금 규모가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마련할 수 있는 전셋집 수준이거든요. 그 전세 사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많은 언론에 노출이 되고 이제 그걸 보면 또 사실은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정말 깊게 파고 들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은 정말 각 잡고 그걸 하게 되면 사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다만 통계의 허점은 뭐냐면요. 허그라는 그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집들만 사실 피해로 접수가 되고요. 그게 아닌 집들은 누구도 추이를 몰라요. 그리고 허그에서 운영하는 그런 보증보험 가입 못하는 집들도 훨씬 많거든요. 깡통주택 가입도 못하고 그리고 막 불법으로 방 쪼갠 그런 집들 가입 당연히 안 되고요.
근데 그런 집에 우리 너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보험 가입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어도 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내가 그냥 전셋집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안심시키는 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그거를 몰랐다는 이유로 보증금 그냥 떼먹고 깡통주택 들어간 네가 잘못이라고 하고 그 피해를 어떻게든 알아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보 알려줄 테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더 똑똑해지라고 하고 근데 저는 이게 한 개인이 똑똑해져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는 사실 사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공공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않나? 모든 사람에게 집이 필요하고 자가가 아니거나 공공임대가 아니면 민간임대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놓여있는 청년이 10명 중에 9명 이상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에게 건넬 수 있는 말이나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는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옥탑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무리하게 확장을 해서 강제 이행금이라는 걸 냅니다. 집주인들이. 근데 그 이행금보다 2명, 4명을 월세를 받아서 월세 수익을 내고 이행금을 내도 수익이 나오니까 그 확장을 더해서 더욱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세입자를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 왜? 갈 곳이 없으니까. 복도로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문들이 보입니다. 이쪽 복도에 3개, 반대편에 4개 있습니다. 총 7개인데요. 일명 방쪼개기입니다. 2세대를 7으로 쪼갰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10세대가 살게 돼 있지만 실제 방수는 30개입니다. 문을 열면 비좁은 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취재진까지 4명이 들어서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사실 그것들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까지 눈에 띄는 활약을 하지 못한 것에 기반에는 저는 주거 정책 자체가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누려지는 어떤 시혜적인 그런 정책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대출 정책 당장은 필요할 수 있죠. 근데 그 대출 정책 때문에 임대인이 집값을 더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보증금 원래 7천만 원만 보장 이제 지원됐는데 이제 2억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나는 집값 그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집값 3억으로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사실 결정할 수 있잖아요. 어떤 임대료 규제 제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출 정책이 확대가 될수록 계속해서 집값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아무래도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해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게 사실은 적절한 예시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로또 2등, 3등 주위에 된 사람 뭐 있긴 있겠죠? 있긴 있지만 사실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못 누리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정말 내가 바로 다음 달에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경쟁률도 높고 그리고 시간을 굉장히 좀 많이 할애를 하고 이제 기준 같은 것도 있을 텐데 행복주택도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너무 작고 너무 짧게 살아요. 6년밖에 못 살잖아요. 근데 원래 공공임대는 50년, 20년, 적어도 10년은 살 수 있는 집들이었는데 행복주택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6년, 그리고 정말 14제곱미터 수준의 정말 작은 집들, 그리고 관리비 진짜 비싸고 그냥 임대료도 비싸거든요. 사실 공공임대는 시세 30에서 50% 수준으로 되게 저렴한 게 기본인 것인데 청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행복주택은 만들어질 때부터 시세 60에서 80% 수준으로 만들어지게끔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땅이 비싼 동네에 지어지는 집들은 보증금이 공공임대인데 2억 4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낼 수 있어요? 제가 책에서 서울에서 사는 거는 마치 열탕에서 뜨거움을 견디면서 사는 것과 비슷한 것 같고 농어촌에 가서 사는 거는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환경 속에서 정말 추위에 덜덜 떨면서 견디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열탕이랑 냉탕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적당한 온도에서 온탕이 있어야지 오래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너무 밀집해서 답답하고 뜨거운 열탕처럼 견디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서 좀 나와서 나 좀 새로운 환경에 살고 싶어라고 했을 때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도 서울로 가야지 내 인생이 뭔가 좀 더 나아지고 또 제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주입받으면서 컸고
했었고, 그래서 서울로 온 다음에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어도 내가 이거를 견디고 버텨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했지, 사회 구조가 문제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고 청년들이 살게 되는 집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들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게 냅두고 있는 사회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집값을 올릴 수 있도록 어떤 규제 제도 하나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쪼갠 집들이 많은데, 그렇게 쪼갠 집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사실 그냥 이제 묵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너무 자산 격차가 큰 사회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면, 집을 마련하려고 하면 높은 보증금을 부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격차 때문에 그 부담을 이제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열악한 집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있다. 저도 이제 서울에서 이런 여건, 이러이러한 불편함이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저희 그 고향집에 계시는 부모님은 다 그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게 힘들다고 하니? 많은 보통의 정상의 삶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청년 중에서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도 밖에 놓이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매입임대 들어가고 싶은데 매입임대 물량이 없어서, 그리고 계속 공공임대를 안 지어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고시원이거나 반지하거나 하는 그런 청년들, 그리고 행복주택은 너무 비싸고, 그리고 그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정말 경쟁률 높거든요. 막 몇백 대 1 그냥 찍잖아요. 근데 또 어떤 지역은 미달이 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사실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으면서 그냥 청년들 보고 배불렀다고 하고, 저기 집 비었는데 사실 행복주택 같은 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저는 이거 정말 기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만들 같은 거에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청년들이라든가, 그냥 그런 얘기들을 더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왜 우리 청년들은 서울로 몰릴까요?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 중심에 돌아간 이유는 대부분의 직장과 일자리들이죠. 일자리들이 다 서울로 몰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연구원에서 청년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변금선입니다. 원래 전공은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는데요. 청년들의 빈곤, 그리고 노동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격차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일자리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좋은 회사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서울에 살지 않는 청년들이 이제 지역에서 일자리를 위해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들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원하는 일을 하였을 때 괜찮은 삶을 살고 싶고, 그리고 조금은 긍정적으로 미래를 전망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보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에 다양한 자원이 집중되면서 그만큼 그 자원의 격차가 커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좋은 일자리가 많은 대신에 그 일자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청년의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자리 기회를 얻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서울에서 그 일자리 하나만 바라보고 계속 취업 준비를 하고 구직 실패를 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고립되고, 그 고립의 과정에서 그 경제적인 빈곤, 그리고 정신 건강에 있어서도 우울과 그리고 자살 시도,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주는, 청년들에게 주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울에 올라와서도 취업이 힘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째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감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2016년에 우리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기억하시죠? 그때부터 이미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시대가 올 거다 이런 말은 많았는데, 사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까 말한 대로 키오스크랄지 그리고 재택근무, 비대면 이런 게 확산되면서 직접 사람이 오지 않아도 되는 방식의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거예요. 서울 청년의 절반 정도는 일자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로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20대 청년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찾아서 구직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원하는, 그리고 청년들이 일을 하였을 때 적정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좋은 일자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노동시장의 변화들이 굉장히 좋은 일,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중심의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런 디지털 기반의 일자리에 들어가서 그리고 뭐 워라밸을 지키면서 좀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청년들은 굉장히 적은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나 청년들의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대학을 졸업을 하는데,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서 고학력자들이 갈 수 있는 정도의 괜찮은 일자리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나빠진 것은 맞지만, 특히 서울 청년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신규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에서 주된 원인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너도 나도 서울로 오니까 어때요?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해도 안 되고 그런 좌절감을 계속 경험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또 잃어가고, 이렇다 보니까 더 느끼기에는 정말 더 취업난은 더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서울에 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혹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로 이주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고립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볼 때는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취업이 근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힘들게만 느끼는 문제라면,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볼 때는 기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치러야지 얻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출발선 자체가 다를 수 있는 거더라고요. 지역에서 올라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비싼 주거비 감당해야 되죠. 그러려면 아르바이트 해야 되지. 또 그것뿐입니까? 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뭐 명절 때 고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비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다 달고 경쟁하는 것하고 그냥 집에서 통학하면서 경쟁하는 거는 출발선 자체가 사실 다른 문제더라고요. 이게 취업이 그럼 된다고 끝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엄청난 또 부담을 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 이런 게 빚을 진 상태로 사회에 나가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계속 빚만 갚아 나가야 되는 또 그런 현상이 내몰리거든요.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취업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처음 일자리 진입이 지연되는 그 문제는 단지 청년들이 늦게 취업한다 이렇게 표현이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후에 이제 중년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사실상 전생애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 120세까지도 요즘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근로할 수 있는 시기에 최대한 일을 해서 소득이나 자원들을 누적하고, 그리고 건강이나 이제 노화로 인해서 일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그 청년이나 중장년 때 모아놓은 자산으로 살게 되는데, 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실질적으로 이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기 자체가 단축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청년기에 노동시장에 진입이 늦어지면 그만큼 중장년, 노년기에 있어서도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울감과 상실감에 많이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되게 인상이 깊고, 특히 제가 이제 한 여대생을 만났는데 제가 정말 놀란 게, 좀 많이 힘드신가요? 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상투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눈물을 왈칵 쏟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청년들의 좀 심리 상태나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제가 그때 그런 거를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계속 원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불합격 통보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언가를 준비를 했다가 성공하는 경험이 아니라 실패하는 경험을 매달 매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당연히 정신적으로 우울감을 겪게 할 수밖에 없고 그 우울감은 단지 그냥 정신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제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들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독사 문제가 많이 뉴스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독사는 노인 고독사 중심으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물론 고독사인 상황인 사람들 중에는 노인분들이 여전히 많긴 한데요. 최근에 경향을 보면 청년 고독사인 상황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실수를 줄이자, 또 일을 하자. 세상을 등진 지 2주가 지난 뒤에야 발견된 30대 청년의 곁에는 구직 노력이 빼곡히 적힌 공책이 남아있었습니다. 고독사 하면 홀로 사는 노인을 떠올리실 텐데 요즘엔 40, 50대 중년층, 심지어 20, 30대 청년층에서도 고독사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를 좀 더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10명 중에 4명밖에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서울 청년 중에 대부분이 내일을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굉장히 암울하게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미래의 모습이 청년을 통해 그려질 예정인데 그 청년이 그리고 있는 미래가 암울하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1점대 초반대 이미 쇼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그때 사회가 뒤집어졌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 근데 우리는 1은 고사하고 지금 0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이러면 사회가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출생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저출생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됩니다. 전 사실 그 문제도 청년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책임지는 세대입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청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단절의 문제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그리고 주거와 관련해서 서울로 이주한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주거의 불안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 모두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청년 아닌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 그분들도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라고 물어보셨는데 다음 세대가 없을 수 있어요. 왔어? 뭐 좀 시킬까? 잠시만. 나 잠깐 이거 좀 할게.
그럼 나 맥주 가져올게. 잘 지냈어? 나는 뭐 아휴 항상 똑같지. 뭐 서울 올라가니까 어때? 왜? 뭔데 그래? 아니 뭐 알바를 하면 뭐해. 생활비에 교통비에 월세 돈 나갈 땐 많고 서류 넣으면 뭐해. 매번 떨어지기만 하는데. 나는 처음에 서울 올라올 때 다 잘 될 줄 알았다. 근데 이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서울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여러분, 이 서울공화국은 아마 10년 뒤, 20년 뒤에 더 심해질 거고 이제 앞으로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시대가 될 거예요. 좁혀지지 절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그 생각을 가지고 모두가 이런 걸 인지를 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그러면 아마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부의 관료나 또는 뭐 사회 정책 결정권자들이 앞으로 청년들이 되실 거잖아요.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시는 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니까 뭔가 조금 더 이상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러고 싶지는 않죠. 네,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모든 이제 노력을 다했을 때 얻게 되는 돈으로 내가 이만한 공간밖에 그것도 사지도 못하고 이제 계속 소비해서 나가는 거를 저는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이런 대도시 문제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불안을 저는 지금 세대들도 부담하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넘겨주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사실 예전에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온라인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여러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분들이 이런 여러 의견을 듣는 자리라던가 아니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양하게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다음 세대에게 이 문제를 넘겨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져야 할 빚이기도 해요.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 난 이제 기성세대가 됐어 라고 문제를 놓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청년들이 자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가기 위한 공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거를 모두가 좀 자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 가족은 해당 안 되는데 뭐 나는 살만한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됐을 때는 우리 사회 자체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아까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 좀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정말 더 지속되지 않도록 끊어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다음 세대 물려주는 건 당연하지 않고요. 이대로 가면은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점을 좀 모두가 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